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5세인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쩌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 격하게 공감도 가고 그때 그 일들이 떠올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남동생이 한 명 있긴 했는데 할머니가 절대로 남동생만큼은 엄마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며 결사코 반대를 한 바람에 저만 데리고 아빠와 헤어지셨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는데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은 없었어요. 제게는 한없이 잘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와 이혼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따로 만나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댁에만 간간히 찾아가서 남동생을 만나고 오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할 때 할머니가 준 돈으로 동대문 상가 쪽에서 옷장사를 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버시려고 아둥바둥 하셨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남동생을 데려오고 싶어서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남동생을 키우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아빠가 재혼을 하는 날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도 제 남동생을 아빠가 재혼하는 새 여자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엄마가 재혼만 하지 않는다면 엄마 손에 맡기고 싶어 했지만 행여나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봐 남동생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버렸고 그 사이에 아빠는 재혼을 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엄마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의 모델도 되었다가 사진사도 되었다가 엄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도 팔았다가 하면서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혼한 집의 딸이라며 무척이나 결혼을 반대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동대문 상가에서 옷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뒤끝이 없고 미적지근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거슬렸으면 남친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남친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라서 꼭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과 결혼을 못해서 난리였겠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와 죽고 못 살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셨어도 결국에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런 저의 성격을 알았던 남편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잘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그렇고 그저 저를 건드리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은 엄마 명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한다는 만큼 저도 혼수를 잘 해갔어요. 그랬더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학벌만 좋았을 뿐 그저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많이 벌고 있었으니 남편 월급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 월급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제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 상당한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잘 해드리니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될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이 바빠서 늦은 시간이 되어도 퇴근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매여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대부분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따로 분담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밤 10시가 훨씬 지난 뒤에야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어머,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이렇게 매번 집에 늦게 오면 어떡하냐? 일도 좋지만 할 일은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는 네 신랑을 집안일 시켜 먹으려고 결혼한 사람 같다? 진짜 그러는 거냐? 속사포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제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시지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남편이 그러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피곤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제가 시어머니께 뭐라고 불편하게 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뭐 얼마나 집안일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집을 치우고 집안일을 하는 건데 뭐가 어쨌다고 일하고 온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자 속이 터진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는 속도 없냐? 남들은 장가 가서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에 호의호식을 한다더라. 어휴, 속 터져. 그러자 남편이 또 그랬습니다. 엄마, 제가 마누라를 잘 만났으니까 이런 집에서 살고 밥도 잘해 먹고 사는 거죠.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 줄 아셨어요? 잘한다, 내 남편. 제 남편은 주제 파악 하나는 잘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 월급을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엄마 집이었고 가구면 가전이며 땡전 한 푼도 남편의 돈을 꼬라박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뭔지 모르게 제 결점만 들춰낼 궁리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필 이 늦은 시간까지 가시지도 않고 저를 기다렸다가 잔소리 폭발하실 게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두둔하는 말에 더 열이 받으셨는지 저를 향해서 또 그러셨어요. 아이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일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다만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오기 전에 집에 와서 저녁밥도 해놓고 그래야지. 맨날 밖에서 죽도록 일하다 온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켜야 쓰겠냐? 안 그래? 그래서 제가 태연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바빠서 1분 1초도 아까워서 이리 튀고 저리 뛰다가 온 사람이에요. 오빠만 죽도록 일하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빠가 짠하면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오빠 저녁밥을 해주시던가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건데 왜 그러세요? 저 쉬어야 하니까 돌아가세요. 네? 아이고 머리야.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냐. 내가 너보고 이 시간까지 바쁘게 일하라고 시켰냐? 남들처럼 퇴근할 때 퇴근하고 적당히 결혼한 여자답게 남편을 위해서 밥상도 차리고 집안일도 하란 말인데 그게 그렇게 고깝게 들리냐? 네, 고깝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최대한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끝났는데 네 할 말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냐? 씻는 거는 나중에 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이리 와 앉아봐라. 그래서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이 시간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싫었겠지. 아까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라.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렇게 늦게 왔다고 잡아 죽일 듯이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저기,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 말이다. 적응이 안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하시라고 저러나 싶어서 겁부터 났습니다. 네, 도련님이 왜요? 오래전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형편에 가란 말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가라고 했어.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난리였습니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형편에는 유학을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너도 알잖니. 승우가 얼마나 머리가 컴퓨터인지 말이다. 저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라고 해야지. 어쩌겠냐. 이번에 입학 허가도 나왔단다.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가 아니냐? 엄마, 진짜예요? 왜 이제서 말씀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네 마누라가 오면 함께 나누려고 그런 거야. 남들은 못 가서 한 달인데 저렇게 재능이 있는 애를 그냥 놔둬서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시면서 제 두 손을 더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보내주면 되잖냐. 그 말씀에
남편이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요? 어떡해요? 엄마, 또 그 소리 하려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남편은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세요? 우리 승우가 거기서 공부만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해서 그 돈도 다 갚고 말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사돈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부탁 좀 해봐라.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랬어요. 엄마한테요? 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 태도에 더 탄력을 받으셨는지 신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한테 강남에 아파트가 여기 말고도 또 한 채가 더 있다고 들었다. 그게 어때서요? 지금 집값도 좋을 때 팔아서 우리 승우가 유학을 잘 다녀오라고 대주면 좀 안 되냐? 네? 그러니까 제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도련님 유학자금으로 주라는 말씀이세요? 맞장구 치며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넌 어째서 말기도 잘 알아먹냐? 그러니까 돈도 잘 벌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날을 향해서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엄마가 한 말 그냥 한 귀로 흘러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네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 집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그게 할 소리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뭐라고 했냐? 엄마랑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했냐? 안 했냐? 이건 네가 네 처한테 하면 더 나을 것을 왜 내가 직접 하게 만들어? 돈이 좀 넘쳐나는 네 마누라 덕 좀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사돈 총각 유학자금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톤까지 달라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벌어놓은 돈이며 재산은 다 네 것이 아니었냐? 네가 시집을 왔으면 시집 식구도 내 식구려니 생각하고 챙겨야지. 무슨 말이 맞냐? 내가 이혼한 집의 딸이라도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줄이나 아냐? 네가 경우가 있어 보여서 그런 거다. 아무튼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어떻게 승우 유학자금을 대줄지 생각해봐라. 얼척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봉을 잘 써줄 것 같으니까 며느리로 봐줬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다 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이 탐이 나서 울고 먹을 생각에 결혼을 시켰다고요? 할 짓이 없으면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세요. 뭐야? 이게 시애미한테 못한 말이 없어.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못한 말이 없네요. 오신 김에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 짓 안 할 테니까 아드님 도로 데리고 가시라고요. 참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억지로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되려 성질을 부렸어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그런 건데 너는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너도 똑같으니까 정 떨어진다.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드냐?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라는 거야. 하도 없이 살아서 퍼주기만 했더니 아예 뽕을 빼려고 작정했네. 너는 뭐하냐? 너도 네 엄마를 따라가야지. 뭐? 내가 미안한 거 안 보이냐? 웃기고 있네. 미안한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되려 화를 내고 달려드냐? 내게 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이 나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집 아파트를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이건 생 도둑놈이나 하는 짓 아니냐?
남편은 그래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엄마와 자기 자신을 거지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했다고 본질을 흘려가며 떠들어댔습니다.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빠가 직원들을 여럿 데리고 엄마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제가 원치 않아서 결혼식장에도 오시지 않았던 아빠였는데 씩씩거리며 출동을 하셨어요. 아빠가 거실로 여러 사람들과 들어오자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러자 아빠가 주먹 다짐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게 장인도 몰라보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러자 크게 당황해하며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넌 이제 죽었어. 우리 아빠가 이래봬도 한 성깔 하시거든. 내가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지. 후회 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빠 앞에서 변명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뒤에 엄마가 도착을 해서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봐요. 이 물건을 다시 집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 딸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워했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네. 그 밤중에 남편은 집 밖으로 아빠에 의해서 잡혀서 쫓겨났어요. 그 길로 그 몰골로 시어머니 집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한동안 울리더니 그쳤어요. 아마도 남편이 못하게 한 거겠죠. 저는 제 신혼집에서 그날로 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어요. 모든 뒷수습은 아빠에게 다 맡겼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왔고 제가 혼수를 해왔던 품목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동안 아빠의 그늘도 없이 살다가 아빠가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세상 참 든든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에게 여쭸어요. 엄마, 아빠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니지, 갑자기는 아니지. 오래되었어. 너희들한테 말만 안 했을 뿐이야.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도 살아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더래. 그 여자하고도 이혼을 하고 끊임없이 내 일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었어. 죗값을 치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빠를 다시 받아줄 거야? 미쳤냐? 그럴 일은 없다. 엄마는 이대로가 제일 행복해. 더 이상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린 거는 싫다. 너도 네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가면 돼. 알았니? 떨어져서 못 만난 세월 때문에 밖에선 잘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변한 아빠였어도 아빠는 아빠였어요. 비록 엄마와 이혼을 해서 각자 살아가고 계시지만 내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하며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참, 지금을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 사돈 돈으로 자기 아들 유학을 보낼 생각을 했다니 말이에요. 참 재수도 없이 별스런 인간을 다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주위에 있다면 단번에 멀리 해야 되겠죠. 내게 해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이상 제가 이혼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로만 채우시기를 바랄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 말고도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제사라서 일찌감치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맛있다며 잘 드시던 샤인머스켓도 넉넉히 사고 망고와 메론도 샀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던 특정 브랜드 햄버거도 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내 제사상에는 밥하고 국은 차리지 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콜라하고 햄버거 피자만 있으면 된다. 어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3명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세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들과 며느리들이 번거롭고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어요. 어머니 아들 내외가 멀리 해외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았어요.
그랬어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알고 보면 어머니의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불효자였어요. 어머니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더 빨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애초부터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듯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국밥 장사를 하시면서 뼈 빠지게 돈만 벌기만 해왔는데 그 돈을 다 아들들에게 퍼주고 또 퍼주기만 했습니다. 국밥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공휴일도 국경일도 어머니에게는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남들도 다 가는 꽃구경도 가보지 못했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라 돈만 벌어도 새아들들이 어머니처럼 고생도 하지 않고 살게 되고 공부도 원하는 대로 다 시켜주고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에 큰 대리만족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고생해서 돈을 버는 보람이었고 보상이었어요. 국밥 장사를 하느라 바빠서 아들들의 어린 시절을 잘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미안함과 자책으로 다 퍼주기만 했습니다. 사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자식들에게 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어머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들에게 거절함이 없이 다 주었어요. 큰아들이 뒤늦은 나이에 유학을 간다고 해서 또 그 유학 비용을 대느라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둘째 아들이 취업을 수년째 못하고 변호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다시 할 때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돈 대줘가며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나마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좀 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세계 여행한다며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어도 어머니는 불만이 없으셨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국밥은 블로그 SNS를 타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자 늘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맛집으로 등극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꾸준히 올리는 블로그를 보더니 와서 먹어본 사람들이 인증샷도 많이 찍고 좋은 후기를 많이 올려준 탓이었어요. 그래서 늘 국밥 장사는 바쁘기만 했었는데도 아들들이 3명이나 있었어도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아들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힘든 일에 아들들이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는 고령의 나이까지 쉬는 날도 없이 땀 흘리며 일하셨는데 새 아들들은 어머니가 번 돈으로 귀족처럼 누리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비록 친딸은 아니었어도 저를 친딸만큼 아껴주셨어요. 저와 저의 친엄마에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뺑소니라서 이렇다 할 보상도 못 받고 가신 바람에 그런 처지를 불쌍하게 봤던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길에 남게 될 배불뚝이 엄마를 가게에서 몸을 누일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저를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자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고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친엄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친엄마는 한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저는 국밥집에 방 한 칸에서 자랐고요. 엄마는 그 국밥집의 사장인 어머니 덕으로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엄마가 암투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어머니라고 늘 불렀어요.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녔다가 아픈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었어요. 엄마가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 후론 줄곧 국밥 장사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이 더 껑충 뛰었고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어요. 저는 제 일처럼 열심히 가게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시다며 걷기만 하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다리 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인공혈관 시술로 좋아지자마자 의사의 경고도 무시한 채 쉬지도 못하고 또 국밥 장사를 하신다며 가게에 나오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국밥 장사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한사코 말렸어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맡기고 그냥 편하게 쉬세요. 가게 건물 4층이 저 어머니가 기거하는 집이었지만 매번 내려오셔서 바쁜 주방 일을 많이 하시며 신경을 쓰시곤 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다리에는 혈관이 막혔으면 다른 곳의 혈관도 막힐 위험이 크다며 적당한 휴식과 운동과 식이요법을 당장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양제며 몸에 좋다는 걸 다 사다 놓으면 뭘 하나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면 정신 하나도 없이 바쁜 게 국밥 장사인데요. 배달도 많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아무리 홀서빙 알바를 많이 써도 바쁘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만 쳐다보며 챙겨 들을 수가 없었으니 어머니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론 더 가뿐해진 다리로 인해서 열심히 가게 안을 뛰어다니셨어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거짓말처럼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뇌출혈로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어머니를 며느리와 아들들이 나 몰라라며 방관했어요. 생전에 연락도 한 번 하지도 않던 어머니의 큰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 가게였으니 주인 행세를 못할 것도 없지만 카운터를 보고 있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는 주방이 바쁘니까 가서 일해요.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비켜요. 어머니 앞에서는 내 앞에서 싹싹하게 언니 언니 하며 굴더니만 이억 싸가지 없이 아줌마라며 하대를 했습니다. 비키라뇨? 어머니가 저에게 식당 운영을 맡기셨어요. 카운터를 아무나 봐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면 주방 일부터 배우고 와요. 저도 짬밥 있는데 어머니의 큰며느리라고 해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손님들도 있고 홀서빙을 하는 아주버니들도 있는데 제게 그랬습니다. 야, 이년아, 내 말 안 들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 지랄이야. 이게 아주 사람 우습게 보고 날뛰네. 거지를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게 해줬더니 뭐?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냐? 어머니의 큰며느리는 아예 작정하고 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이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어쩌든 말든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는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실 텐데 그때 가게를 인수를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있다가 그날이 왔으니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더라고요. 누가 그러자고 했겠어요? 어머니의 큰아들이 그러자고 했겠죠.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머니 국밥가게로 바로 쳐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생뚱맞게 결혼식 때 보고 자주 보지도 못했던 큰며느리가 가게를 장악해버렸어요. 특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남편과 함께 여기를 운영을 할 테니까 아줌마는 이제 그만두고 짐 싸서 나가세요. 아줌마 해고해요. 그때 저는 반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게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러자 저보다 나이도 어린 큰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네. 어머니가 딸처럼 이뻐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시누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네. 야, 너 정신 차려. 너는 여기 종업원일 뿐이야. 라고 하며 꼴도 보기 싫다며 그 길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머니의 딸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던지라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요. 어찌 보면 참 서럽더라고요. 평생을 그 국밥가게가 내 집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내쫓기고 보니 촬영하기가 말도 못했어요. 그 길로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봤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뵈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까 봐서 구구절절 쫓기는 사실을 함구했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러셨습니다. 뭐하러 왔냐? 오지 마라.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얼른 가라.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아셨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네 오빠한테 네가 없으면 가게가 안 들어간다고 말해줬다.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맡아달라고 할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큰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힘들게 말하는 모습이 짠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월세가 저렴한 한적한 곳에 국밥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바빴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 병실로 와서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로 갔더니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렸어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어머니 큰며느리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인데 눈치도 없이 전화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당연히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이 되면 아줌마가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하던가요. 끊어요. 얼척이 없었어요. 바쁘기는 개뿔. 요양원에 달려갔더니 어머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감기기가 어렵다며 머리도 짧게 아무렇게나 잘라버리고 몸이 불편해서 행여라도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어머니의 몸을 침대에다 묶어놨더라고요. 아무리 몸을 잘못 갖는 분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양원을 한바탕 뒤집어 엎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들이야? 너희들 맨날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봤냐? 여기 있는 최고 책임자 나오라고 해.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너희들 다 고소당할 줄 알아?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했는지 한동안 얼싸안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래도 변명만 해대는 간호사들 말에 진짜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란 걸 알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고 가는 환자의 보호자인 자식들은 대부분이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를 편할 대로 환자를 댔던 겁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했는데도 머리를 빡빡 잘라버리질 않나. 꼼짝달싹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간호사가 되려 눈치를 주고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저를 보고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노해서 그 요양원을 틀었다 놨다 했어요. 어리디 어린 젊은 요양원 원장이 살려달라고 빌고 빌었지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면허도 없는 주제에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한테 얼마씩 돈을 쥐어주고 의사 면허만 빌린 채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관련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고발을 했고 그 요양원은 다시는 문도 못 열게 했어요.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새 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내다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내다보지도 않는데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겠어요. 그냥 돈 받아갈 때만 시어머니고 어머니였지 산송장인 지금의 어머니는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인간인가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끔찍하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써왔는지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새 아들들에게 차례로 어머니 상황을 말해주고 그랬습니다. 돈 받아갈 때는 착실히도 잘 찾아오더니만 다 주고 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러고도 엄마 자식들이냐고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코웃음만 쳐댔어요. 말 잘하는 네가 엄마를 모시던가 해라. 엄마가 너를 딸처럼 여겼잖아. 그런다고 해서 행여나 진짜로 딸 행세를 할 생각 마라. 엄마 국밥집도 우리 새형제가 똑같이 나눠서 수익금을 매달 가져가기로 합의 봤다. 알았지? 잘 됐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친오빠는 아니지만 새오빠들이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좁지만 저희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날부터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혀 어머니를 찾아오는 법이 없었어요. 명절 때건 어머니 생신 때도요. 며느리도 그랬고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도 어머니의 병세는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밝게 웃으시며
저를 부르시더니 컨디션이 좋다며 그러셨어요. 오늘은 네 가게 문을 닫는 게 어떠냐. 내가 너와 함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공기적한 외곽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아직은 말씀도 어눌하기는 했지만 몸 상태는 처음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멀리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강원도까지 천천히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니. 내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구경도 못 해볼 뻔했구나.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네 오빠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느라 잘못 가르친 거야.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를 내 딸로 입양을 하고 싶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늘 엄마라고 불러왔었기에 입양이란 말도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가 어머니의 딸로 거듭났어요. 그런 다음 어머니 국밥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카운터에서 저와 시어머니를 본 큰올케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왜 모시고 왔어요? 일하는데 방해만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야, 너 여기에서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큰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또 실성하셨어요? 뭐예요? 빨리 모시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리 안 닥쳐? 너나 꺼져. 어머니께서 나가란 말 안 들려? 올케는 이제 해고예요. 당장에 꺼져요. 뭐? 어디다 대고 올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큰올케 이마를 미쳐내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 맘이다. 왜? 떫으냐? 라고 하시며 홀에 있던 직원들에게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작정 직원들을 쥐어짤 줄만 알고 쓸데없는 곳에다 성질을 부리곤 했던 큰올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큰올케를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에 다시 들어오시자 주방장도 나와서 초와 죽고 못 살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애써서 쌓아놓은 단골도 발길을 끊어버려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젠 저 어머니가 돌아오셨으니 살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만둬야 하나 하고 불안했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4층에는 어머니와 제가 기거했던 살림집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는데 다시 다 정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 사이 어머니 가게에서 쫓겨난 큰올케가 오빠들 이끌고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자식은 안 보여요. 가게를 피부치도 아닌 것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피부친 너희들보다는 100배 더 내 자식 같은 딸이다. 이 가게와 더불어 내 모든 재산은 내 딸에게 물려줄 테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죽어버릴 줄 알았지. 그리고 빨리 죽기만을 바랬을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를 딸로 받아들이고 남은 재산도 저에게 다 주겠다고 하니까 난리 판꽃을 쳐댔지만 이미 문서화를 했으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어머니에게 받은 돈 그동안 많았으니 나중에 유리뿐인가 뭔가 청구를 해봤자 소용도 없었죠. 그러더니 올케들이며 오빠들이 저에게 살살거리며 잘했어요. 어머니께 효도를 한다며 그때부터 홍삼이며 안마기며 사장기기 바쁘더라고요. 미친 것들 뒷북치고 나대봤자 이미 지나간 버스였고 가증스러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올케들도 저를 신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쳤는지 발길을 뚝 끊더니 아예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쩜 그렇게 예상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봐도 꼴 보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떠나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커다란 금고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속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등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다. 내가 넣어놓기만 했지 한 번도 빼서 쓴 적이 없어서 그대로라면 30억은 될 거다. 이젠 네 거다. 어머니는 절대 이 돈을 비밀리에 쓰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쓰거라. 내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식한테 주려고 모아놓은 거다. 그동안 네가 내 딸이라 고마웠다. 라고 하시며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그 길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늘 감사했어요.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곳에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그날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핏줄이 아니었지만 가슴으로 품은 딸인 저를 의지하셨어요. 생전에도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곁에 있는 자식이 자식이지 멀리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천신만고 끝에 결혼식을 올린 새댁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남편의 결혼식도 결혼의 시작이었으니 모든 게 순조롭고 탈 없이 잘 치러야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참 꼼꼼하게 결혼식을 준비를 해왔던 예비 신부였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면 꼭 잘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것은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만약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인사를 하고 축하를 받기 위한 자리니까요. 특히 저희 친정이 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 결혼에도 도움을 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할 판이었는데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시댁은 중산층 정도는 되었어요.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집안이어서 아버님이 교회 장로이셨고 시어머니는 권사이셨어요. 한마디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교회 피아노 반주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했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을 따라 다니긴 했지만 커서는 자유의지라며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시부모님을 만나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강요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부터가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남복이 좋으라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결혼식은 원치 않았어요. 저와 남편의 생각으로는 그저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곳에서 결혼 서약서에 사인하고 기념사진 하나만 찍고 마는 그런 결혼식을 원했지만 세상사가 그럴 수가 있나요? 저와 남편이 결혼식에 초대를 하지 않으면 섭섭해할 분들이 많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식은 아무리 형식이라 하더라도 고리타분한 그저 그렇고 그런 결혼식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남편은 가난한 저의 집안의 형편을 생각을 해서 혼수 같은 거 일절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루를 월세를 살고 빚을 내더라도 양가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수입을 합해서 조금만 허리를 졸라맨다면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야 양쪽 집안에서 더 주었느니 덜 받았느니 하는 말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전제하에 상견례도 가졌습니다. 서로가 주고 받을 것이 없으니 예상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 돈 문제가 결부가 되면 빈정이 상해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자 직업을 가진 특출나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보다 못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도 저와 남편이 의논해가며 다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단 남편이 결혼식 순서와 진행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언뜻 보니까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결혼을 할 때 축가를 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꽤나 많은 회사 동료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알아서 하도록 남편에게 맡겼어요. 깜짝 이벤트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맡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휴가를 넉넉히 잡기 위해서 회사 업무를 마무리를 짓고 인계를 하느라 꽤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다 자잘하게 신경을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 순서와 주례는 누가 살 것인지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일주일 전 주말이 되기 전날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구나. 안 바쁘니? 네,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내가 달보기한테 말은 했다만 혹시 잊었나 해서 전화했다. 네, 무슨 일인데요? 내일이 주일이잖니. 너희들이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의 축복도 받고 결혼 예배도 드리고 교회 결혼 감사원금도 미리 하고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 저는 순간 당황해서 조용히 시어머니께 말씀을 여쭈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그래야 하나요? 그러자 깜짝 놀라며 타이르듯이 그러셨어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너희 시아버지는 장로고 나는 권사야. 이미 너희들의 결혼식도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갈까요? 아니다. 아침밥은 먹지 말고 이쪽으로 일찍 와야 한다. 네? 왜요, 어머니? 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한다고 처음으로 교회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갔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점심 식사 봉사를 할 건데 떡하고 과일을 미리 주문했으니까 너희들 일찍 와서 챙겨야 한다. 네. 그런데 어머니, 아직 결혼식을 할 날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떡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화들짝 더 놀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부터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맞다. 내일 본 예배를 볼 때 너희 결혼식을 공지하실 텐데 말이다. 늦은 거야. 목사님이 주례까지 서시니까 교회 신도들이 많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점심 봉사도 하고 교회 신도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해. 그때 저는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주례를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빠하고 말씀이 되신 거예요? 주례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달보기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해서 그나마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면 참 좋겠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예식장에 목사님을 모시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여쭈는 말에는 답도 하지 않으시고 넋두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빠한테 아직 못 들었어요. 목사님을 주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멈칫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뭐야? 너마저 왜 그러냐?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 건데 그래?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주례는 다른 분을 하고 싶어요. 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미 말씀을 올려서 그날 애써서 너희들 주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감사원금도 계속 하고 말이다.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시어머니는 제가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는 것을 싫다고 하자 굉장히 불쾌해하며 저와 전화 통화를 일찍 끊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늦지 말고 와라. 나 그만 끊는다. 참 답답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주례를 목사님이 하기로 했다며? 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제 와서 거절을 하면 아버지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난 네가 다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왜? 싫어? 우리 엄마 아빠는 불교 신자이셔. 스님들도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지인분들도 불교 신자가 많은데 괜찮을까? 그때서야 남편도 미처 생각도 못했다며 미안해 했어요.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남편은 참 난감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둘이서 주도해서 하는 거야. 아무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그뿐이야. 하객으로 오신 분들 대다수가 종교가 다 다를 텐데 결혼식을 목사가 예배를 보듯이 하면 어떡하니? 난 그렇게 못해.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도 그때 내 말을 듣고 참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자기가 늘 혼자 교회 가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떡을 돌리던지 알아서 하고 목사님께 청중히 주례를 안 서주셔도 된다고 해. 그럼 엄마랑 아버지가 난리도 아니실 텐데 어떡하냐? 주례를 생략하고 나란히 신랑 신부가 행진하고 주례 대신에 결혼 서약서를 낭독한다고 하면 되지 뭘 그래? 그것도 못 헤쳐나가면 결혼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니? 결혼식에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할 텐데 난 그 꼴 못 본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목사가 주례를 서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남편에게 말을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격앙된 터라 저도 긴장이 되었어요. 아니, 너는 어째 이제 와서 싫다고 하는 거냐? 한 달 전부터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 창황한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경우 없는 짓을 한 꼴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 딱 감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의 결혼식을 목사님의 축복 속에 치르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남편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하러 오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축하를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청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목사님께 주례를 서달라고 하시기 전에 제게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어머니도 이제 와서 당연히 주례를 설 줄 알고 계실 분한테 말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제가 이 결혼을 뒤로 더 물리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 죄송한데요. 결혼식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혼식은 하지 않을게요. 내일 교회 가셔서 결혼식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세요. 억지스럽게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어머니 죄송해요. 달복 씨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결혼을 취소한다고요.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다시 전화 주셔도 받지 않을 테니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시댁이 뒤집어진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온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남편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엄마랑 급식 봉사도 하면서 내가 결혼한다고 떡도 돌렸다. 목사님께도 직접 정중히 잘 말씀을 드렸어. 주례는 따로 하지 않고
식순을 바꿨다고 말이야.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 우리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셨어. 시어머니도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우리 생각만 하고 너를 배려를 못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저 직접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내 아들과 결혼식은 예정대로 해다오. 저도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수기도 같은 그런 축복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식은 잘 진행이 되었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도 다니라며 강요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교회 큰 행사인 총동원 주일이라며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먼 친척들까지 찾아와서 교회 한 번만이라도 나와달라고 반강요를 하곤 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저 조용히 기도만 해주실 뿐 저희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 시부모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님이 절친이셨거든요. 늘 가족처럼 휴가도 날 잡아서 함께 갔었고 집안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어찌 보면 형제간보다 더 가까웠고 저와 남편과는 사촌들보다 더 친했어요. 저보다 2살이나 위였던 남편이 항상 저를 여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오빠 노릇을 해주었는데 커서도 그랬어요. 공부도 어른들의 기대치보다는 못한 남편이었어도 늘 제 학업 성취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진짜 오빠처럼요. 저에겐 오빠가 없었고 까탈스런 언니만 있어서 그런 글을 참 잘 따랐어요. 전성이 활달하고 놀기 좋아해서 늘 친구들을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온순한 A형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어서 제 자신이 정말 싫었거든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무척 당황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랬으니 늘 제 말을 잘 경청해주고 나를 잘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남편이 하늘처럼 커 보였습니다.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세상에 남편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도 잘 불러서 늘 이쁨을 받던 언니와는 제가 딴판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는 것도 싫고 낯을 가려서 엄마 뒤로 숨기 바빴으니까요. 자매여도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니 저는 수줍음을 잘 타는 제가 너무 싫고 언니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챙겨주고 관심을 주었던 남편을 좋아했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비록 천방지축인 개구쟁이 오빠였지만 저에게 오빠 행세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커서는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남편도 그랬고요. 딸 부자인 아빠는 남편을 일찌감치 진짜 아들처럼 대하곤 하셨어요. 남편이 놀기 좋아해서 공부가 뒷전이라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아빠가 남편에게 인생 공부를 많이 시켜줬어요. 나는 말이야, 수찬이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인생은 말이지,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그냥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지만 할 때가 있어. 나는 네가 잘 노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 아빠가 보시기에 그때 남편은 심성이 착해 보여도 아직 어려서 무작정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 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몸에 배면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아빠가 그러셨대요.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다 공부야. 하지만 그게 다양한 경험과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노는 것도 좋지만 노는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야.
아빠는 남편이 비록 친구의 아들이었지만 친아들처럼 늘 따뜻하게 대해줬고 재수를 할 때도 그랬고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랬고 늘 볼 때마다 용돈을 한 움큼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늘 맘에 안 들어하는 아버님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늘 아빠가 남편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늘 응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세상에 다 똑같이 1등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의대도 척척 들어가고 명문대만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인간이 사는 세상이냐?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참 잘 될 거란 믿음이 선다. 단 책만 잘 읽는다면 말이다. 아빠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읽으라고 강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렇지만 아빠는 늘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성격도 참 좋잖아. 너는 크게 성공할 거야. 두고 봐. 아빠는 늘 남편을 볼 때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잘 될 거라고요. 그런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선물로 했던 동기개발 서적들이나 여러 다양한 성공 실화들에 대한 글들을 접하면서 저에게도 겨우 2살 위이면서도 책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들어주었고요. 그런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군대 내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철진한 도서들과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책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섭렵을 했다고 들었어요. 휴가를 나올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가도 꼭 서점에 들려서 책들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대 후에 죽어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많던 또라이 같던 남편의 친구들이 오히려 남편을 찾아서 도서관에 올 정도였어요.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더니 정말 노는 것처럼 죽어라 열심히 파고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무척 대견해 하셨고 틈나는 대로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줬어요.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게 되자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였던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는 다 환영을 했어요. 모두 다 예상을 했던 일이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을 아들처럼 여겼던 아빠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익숙한 시댁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능력 있는 남편 덕분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그런 신혼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 줄 아냐? 수찬이도 일도 잘 풀리고 다 좋은데 왜 애가 안 들어서나 하고 말이다.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다 뭐다 하다 뿐이냐? 임신이 혼수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니?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어. 말도 못하고 말이다. 요새는 하도 불임이 많다는 말에 혹시나 하고 말이야.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서 저희들의 임신을 기다리셨는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일부러 말도 꺼내지도 않고 속으로 끙끙 앓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부러 임신을 늦추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루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한번 무슨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남편이 하는 일에 임신이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일 때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남편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양쪽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고기를 잡는다며 내가 깊은 쪽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물론 긴급히 구조해서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며칠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배에 물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은 물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시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남편에게 물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셨고 늘 위험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흔하디 흔한 수영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해마다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수영장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계곡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반면에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줘서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늘 수영장에 운동 삼아서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과 실혼여행을 가더라도 관광을 주로 다녔고 드라이브를 다니며 사진이나 찍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저희 아빠와 사업 함께 하셨던 아버님이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셨는데 꽤 잘 나가고 있어서 남편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너무 일에 매진하느라 기력이 다했다고 하시면서 그저 유유자적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히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유학 중에 만난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인 사위한테 이 사업을 물려주겠냐? 사업에는 관심도 없는 내 딸한테 주겠냐? 내가 내 아들한테 믿고 넘겨주고 편안히 사는 게 내 바람이야. 이젠 일도 지겹다. 아빠도 그걸 아셨기에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는 아빠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는 꼭 잘 될 거라고 그랬지? 이젠 네가 나서서 사업을 이어나가야지. 네 아버지가 쉬는 거야. 라고 하시며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나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도 아버님의 사업이 겉보기에는 다르게 꽤 내실이 있고 큰 사업인 것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그저 시골 바닥에 공장이 하나 딸랑 있어서 대충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다 된 밥에 수저만 얹으면 되는 거야. 남편은 아버님의 사업에 크게 놀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힘드니까 교사직은 이젠 그만두는 게 어때? 뭐를 힘들게 일을 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애들, 아니 손자까지도 먹고 사는데 말이야. 이젠 그만둬. 사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배가 무거우니까 교사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내가 왜 진작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안 뒀는지 모르겠어. 내가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느라 괜히 진을 빼고 살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히 진을 빼다니. 자기 일은 자기 사업이고 아버님 일은 아버님 사업이지. 그런 경험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아버님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기는 하지. 내가 아빠 돈만 믿고 살아서 회계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돌아가는 걸 이해나 잘 했겠어? 남편이 아버님의 사업에 관심을 두고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더욱더 바빠진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가까워오는데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 가 있어. 내가 연휴 때에도 바빠서 일을 해야 해서 말이야. 시장 조사 겸 혼자서 태국에 다녀올 때가 있어. 태국에? 응, 사업자 가는 거니까 이번 명절 연휴 때가 아니면 언제 다녀오겠어. 그래? 그럼 난 친정에 가 있어야지. 뭐하러 그래? 너도 명절 때 없으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잖아. 수위도 없고 나도 태국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너라도 가 있어. 엄마가 너 일 시켜먹지도 않잖아. 그러긴 하지만 남편도 없이 친정보다 더 편하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결혼한 며느리가 남편이 없다고 해서 친정에 가 있으면 그것도 꼴불견이잖아. 알았지? 꼴불견은 뭐가 꼴불견이라고 그래? 너는 배불뚝이 마누라를 혼자 두고 가면서 네 부모님 생각만 하니? 아무튼 내가 엄마한테 너를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잔말 말고 내가 명절 연휴 동안 일하러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있어. 엄마도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참 얼척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부모님을 배려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도 친정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굳이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교사직도 그만두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나름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새 연예인처럼 갈수록 젊어지고 멋지게 변신했고요. 저는 그저 애기 엄마로 변모해 갔고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네요. 남편은 저를 명절 연휴 전날에 시댁에 데려다 놓고 떠났어요. 남편은 태국 여행이 얼마나 들떴는지 신나서 떠났습니다. 그런 남편을 진짜로 믿었어요. 사업차 일보러 간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진해서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로만 알았지 뭐 어쩌겠어요. 불편해도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라도 한 명 있어야 명절에 덜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며 지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아버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사실이야? 생전에 한 번도 그처럼 화를 내신 적을 본 적이 없던 터라 시어머니와 저는 놀라서 아버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 서재로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또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을 못 이기셨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또 그러셨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은 없다 손칠나네. 자네 사이니까 알아서 하게. 반쯤 죽여서 정신 차리게 해서 데려와. 알았나? 무슨 큰일이 나지 않고서야 철없게 화를 내실 분이 아니셨던지라 저와 시어머니는 두 손을 잡고 놀라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님의 전화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저와 시어머니를 보자 아버님이 서재 밖으로 나가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혼자서 아버님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그게 글쎄 수찬이가.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제게 말씀을 망설이셨어요. 수찬 씨가 왜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수찬이가 물속에 놀다가 다쳤단다. 그렇게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신 거란다. 네? 얼마나 다쳤길래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듯이 그러셨어요. 걱정 마라. 사돈이 달려가서 수찬이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거지. 정말요? 놀랐잖아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크고 말리셨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수찬이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테니까. 아빠는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나한테 가신다는 말도 없었어요. 일이 있으셨으니까 가셨겠지. 참 이상했어요. 뭔가 앞뒤도 안 맞고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알았어요. 방에서 좀 쉴게요. 라고 하며 방에 들어와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와 통화를 해서 내막을 다 알게 되었어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놀라지 말라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태국의 수영장에서 열리는 풀파티라는 클럽에서 놀면서 스스로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마침 남편 행동거지가 수상해서 쫓아갔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였어요.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간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화가 나실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도 남겠더라고요. 그저 임신 중인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남편을 믿고 믿었었는데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마누라를 시댁에 혼자 내팽겨 쳐놓고 태국으로 남자들끼리 놀러를 갔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태국에 업무차 간다는 말에 아빠가 더 자세히 캐물었대요. 자네가 아무리 업무차 간다고 해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미루는 게 어떤가. 일도 좋지만 가정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임신 중에 아내를 시댁에 홀로 두고 떠나야 되겠나. 네, 장인어른 이미 선약을 한 터라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보기에 영 미심쩍어서 공항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려고 갔다가 골프채를 챙겨가는 모습에 털렸더니 그러더랍니다. 그쪽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과 골프 회동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때 아빠가 직감하셨대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오랫동안 남편을 봐왔던 아빠는 심성이 착한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사실을요. 괜히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뒤따라 쫓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한 일행이 총 5명 정도였는데 곧바로 팝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클럽으로 직행을 했다더군요. 신나게 노는 모습도 다 실시간으로 찍어서 아버님께 보내셨대요. 술에 취해서 놀고 자빠져 있는 모습도요. 그러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서 다쳤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나았다고 했습니다. 만사 제켜놓고 신나게 놀려고 왔는데 갑자기 저승사자처럼 아빠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절대로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때 아빠가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언제까지 네 편일 줄 알았냐? 너는 내 딸이 아니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내 딸 덕분인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께 전화로 그러셨대요. 내가 네 아들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냐? 이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지? 조금 돈 맛을 알더니 노는 맛 들인 것 같은데 내 딸을 도로 데려갈란다. 넌 어쩔래? 그래서 아버님이 중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아버님의 사업과 모든 이권을 넘기셨어요. 남편이 돈 한 푼도 제 허락이 없이는 쓸 수 없도록 했어요. 남편은 그저 남편이 하던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도록 했고 아버님의 모든 경영권을 저에게 넘기셨어요. 그저 저는 남편을 공짜로 부려먹어도 되는 위치가 된 거죠. 남편은 그 놀기 좋아하는 옛날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다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빠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손발이 탈토록 빌고 또 빌면서 혼쭐이 났어요. 그랬으니 저한테 모든 사업을 넘기겠다고 했어도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남자들끼리 골프 여행을 가면 골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간다며 속이는 거겠죠. 얼마나 은큼스럽게 놀려고 그런 걸까요? 제 남편이지만 참 비위가 상하고 용서는 안 되었어도 아버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사업에 공짜로 부려먹어야 하니까 두고두고 그 죄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석없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형처럼 물가에 가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그 풀파티에만 안 갔어도 장인어른한테 들키지 않는 건데 말이야. 내가 그때 처음으로 거기에 간 거였어. 진짜야, 믿어줘. 같이 갔던 애들은 자주 가는 곳이었대. 그래서 제가 속없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깝냐? 너는 그때 아빠한테 안 걸렸으면 콜로 갔을 거야. 아빠가 널 가만히 그냥 뒀을 것 같냐? 머리가 돌대가리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자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뒤로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데 너는 왜 반말하냐?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너는 네 상사한테는 어리다고 반말하냐? 내가 네 위에 있냐? 네 밑에 있냐? 내가 네 목줄이란 거 잊지 마라. 나는 네 상사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알았어? 지금도 남편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 제가 쥐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큰 미끄럼이 들어맞게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간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간호사는 백의 천사로 알고 지내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셨지만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자주 병원에 다니시거나 집에서 누워 계실 때가 많았는데 엄마가 아플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속에 엄마는 늘 짜증 섞인 얼굴이었어요. 그게 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엄마 곁에는 늘 간호사가 있었어요. 간호사는 천사 같았어요. 엄마가 아프면 늘 옆에서 간호했으니까요. 엄마가 병실 생활은 지겹다면서 병원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데 엄마는 늘 안방 침실에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정확한 얼굴 생김새도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찍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얼마 후에 새엄마를 만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배다른 동생이 제 밑으로 둘씩이나 있어서 늘 저는 우리 집에서는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저희 친구들처럼 엄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어리광 같은 것을 부려둬보고 싶기도 했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었죠. 일찌감치 제가 애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친은 갓 들어온 풋풋한 치과 의사였어요. 물론 같은 병원에서 남친과 처음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희 병원에는 남친 말고도 여러 명의 많은 의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남친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비록 간호사였어도 남친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간호사면 어떻고 치과 의사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제 갓 월급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친이 생각만큼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동창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의별 남자들이 다 있던데 남친은 치과 의사이면서도 그런 거 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실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외로웠던 저에게는 평생을 기댈 만한 사람이란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남친을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는 항상 말수가 적었던 저와는 달리 배다른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늘 말도 많고 행복한 아이들이었어요.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동생들에게 대하는 애정은 다른 형제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로 늘 일만 하시는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졌고 늘 내 옆에 있는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살곤 했습니다. 제가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늘 부럽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친엄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도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나는 그저 어색하게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저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출퇴근이 쉬운 가까운 오피스텔에 있는 제 집에서 남친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남친 집이 병원에서 멀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친이 남친의 부모님께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실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도 남친과 결혼을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린 상태였지만 아직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 때도 저에 대해서 무관심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올 그 어떤 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을 수락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남은 건 남친 집으로 가서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남친이 제게 그랬어요. 엄마가 직접 여기로 너를 만나러 오시겠대. 사실 엄마가 너랑 결혼하는 걸 썩 반기지는 않으셔. 왜? 내가 간호사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 엄마가 널 직접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컸거든. 오죽 안 그러셨겠니? 이해는 한다. 이번 공휴일을 끼워서 워크숍에 다녀오잖아. 그때 오시겠다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예비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리라고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도 남친이 없을 때 제 오피스텔을 오겠다니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댁 식구가 부담스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초면인데 어떻게 자기도 없는 자리에서 뵐 수가 있겠니? 시간이 없으시다면 시간이 되실 때 만나뵈면 되는 거지. 잘 말씀을 드려라.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여유있게 뵙자고 말이야.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지 않니? 아니면 밖에서 만나서 배워도 되는 거고, 안 그러니? 그래? 그럼 말씀을 드려보긴 하겠는데 엄마가 그러겠다고 하시려나 모르겠다. 남친은 꽤 자신이 없는 말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친도 없는 자리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 오시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그에 대한 별말이 없길래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것은 남친이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로 정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친이 워크숍을 떠난 후 주말 아침이었어요. 전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자느라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도록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현관 벨소리에 놀라 깨고 말았어요. 택배라면 벨은 안 누를 테고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하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서야 인터폰으로 비추는 대충 여러 사람들의 실루엣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줌마 얼굴이 확 다가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영식이 엄마예요. 영식이 엄마? 그러면 미래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란 말인가? 어째 이런 일이? 저는 아직 눈곱도 못 떼고 반바지에 얇은 러닝 차림인데 말입니다.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집도 엉망진창인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집에 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남친 엄마의 얼굴 뒤로 여러 사람들이 보였는데 서로 뭐라 하며 웅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남친에게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다뇨.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부터 해서 욕실이며 식탁이며 주방이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제멋대로 어질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욕실에 가서 물세수 간단히 하고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안방을 채울 겨를이 없으니 문을 닫아두었고 소파나 거실을 삐친대기처럼 뛰어다니며 치웠어요. 그 새해를 못 참고 또 현관벨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은 결례라는 생각에 문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수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개를 들었더니 남친의 부모님과 남친의 남동생이 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대번에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세워도 되는 거냐? 내가 여기에 잘못 온 줄 알았다. 이제까지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문을 여니?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좀 전까지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치우느라 그랬어요. 들어오세요. 완전히 못마땅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남친의 부모님과 두 남동생들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남친도 없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주방에는 정리도 잘 안 된 상태라서 설거지통에 설거지도 있었고 냉장고에는 손님을 대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수박을 슬라이스로 잘라 놓았던 것이 있어서 수박과 얼음을 갈아서 수박 주스를 겨우 대접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친 엄마가 안방이며 서재방이며 둘러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뭐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는데요. 어제 제가 늦게 자는 바람에 그만 아침 청소를 못해서 그래요. 안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른이 온다는데 아랫사람이 오라 오지 마라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진작부터 우리를 초대를 했어야지. 그게 A다. 누구보다 내가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겠냐? 네. 저는 초면에 화장기도 없는 맨 얼굴에 대충 입은 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친의 남동생 중 한 명이 그랬어요. 형수님, 우리 밥 안 먹고 왔는데 배달시켜서 먹는 게 어때요? 참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의 정호를 가리키는 마당에 배달을 시켜 먹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의 두 남동생이 배달 음식을 폭풍 검색을 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에 남친의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원룸이나 된 줄 알았더니 아파트나 다름이 없네. 여기 꽤 넓은데 월세가 얼마나 되니? 월세가 아니고 제 집이에요. 뭐? 네 집이라고 했니? 간호사 월급으로 집당만 했다는 거야? 아빠가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아, 그래? 네 아버지는 일반 회사원이라며? 네. 바로 그때 배달 음식을 고르고 있던 남친의 두 동생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와, 형수님 부자시구나. 그럼 맛있는 거 다 시켜도 돼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거지냐? 그런 걸 물어보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다 시켜라. 설마 돈 없다고 하겠니?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앱으로 결제를 했다며 총 100만 원이 넘었다며 현금으로 이체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먹는 배달 음식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니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뭘 이렇게 많이 주문했어요? 누가 또 오세요? 그러자 남친의 남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한 5, 6인분은 먹거든요. 엄마랑 아빠도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다 주문했거든요. 라고 하며 보여주는 그 주문 목록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족발에 김밥에 분식은 종류별로 한우곰탕에 양갈비에 장어구이에 후식인 디저트 아이스크림에 엄청나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누가 보면 뱃속에 못 먹다 죽은 걸신이 들렸나 싶었습니다. 무슨 식충이처럼 먹으려고 왔나. 이렇게나 많이 주문을 해서 어느 세월에 먹으려고 그런지 웃겼어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놀란 저를 불만스럽게 쳐다보던 남친 엄마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왜? 그 돈이 아깝냐? 간호사인 주제에 치과 의사를 만났으면 그 정도 레벨은 쏴줘야 하지 않겠니? 영 그 비꼬는 말투가 제가 마치 남친이 치과 의사라서 꼬셔서 일부러 동거라도 하는 것처럼 경멸스럽게 대하는 죄였어요. 남친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무게만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제게 또 그러셨어요. 너네들이 지금 동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허락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네가 하는 거 봐서 허락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너도 이런 것쯤은 각오하고 내 아들과 동거를 했을 것 아니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저에게 또 그러셨어요. 네가 정식으로 우리 집으로 인사하러 올 때 들고 올 목록들이다. 라고 하시며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친 엄마가 들고 다닐 수천만 원씩이나 하는 가방부터
남친 아버지가 쓸 명품 여행용 가방과 신발, 그리고 남친의 남동생들이 신을 명품 신발과 티셔츠 등의 목록이 적혀져 있었어요. 흠칫 놀란 저를 보며 남친 엄마가 비웃으면서 그러셨습니다. 네가 간호사이면서도 그만한 걸 해줄 것도 아니면서 치과에서 내 아들을 꼬신 건 아니겠지? 너도 남들 해오는 만큼은 해와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거 들고 인사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내 아들과 적당히 살다가 헤어져. 알았냐?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남친 엄마가 굳이 남친도 없는 때에 저를 찾아왔는지를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도 빈정이 팍 상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돈을 쌓아매고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선물을 못 들고 오면 결혼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혼 허락을 하지 마세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제 말에 남편 엄마를 비롯해서 모두가 놀랐어요. 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 제가 뭐가 아쉬워서 가진 거라곤 치과의사 명패만 하나뿐인 아드님과 안달복달해가며 명품백을 상납해가며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오신 김에 아드님 물건을 챙겨가세요. 오늘부로 아드님과 헤어질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배고플 테니까 이왕 주문한 음식은 다 드시고 가도 됩니다. 그러자 남친의 엄마보다도 남친의 남동생들이 더 난리였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배달 음식을 다 시켰는데요. 지금 배달 음식 값을 계좌이체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친의 남동생에게 얄짤 없이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 아닌데 내가 왜요? 취소를 하든지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 저에게 남친 엄마가 또 그러셨어요. 너 참 맹랑한 애구나. 아주 막대 먹었어.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맹랑하고 막대 먹었으니까 영신 씨랑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후에 남친의 캐리어에 남친 물건을 다 때려다 받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제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이에 남친의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게 전화를 한 남친이 그랬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비 좀 조금만 맞춰주면 안 되니? 그거 다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러신 거야. 야, 너 또라이냐? 내가 너도 없는데 네 엄마가 오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미쳤다고 네 엄마 비 맞춰야 하니? 평소에는 남친에게 이처럼 거칠게 말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부러 남친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남친과 통화를 하는 저를 쳐다봤어요. 너 워크숍이 끝나는 대로 여기 오지 말고 너네 집으로 곧장 가. 너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졌으니까 그래 알아. 귀찮게 달라붙고 그러면 너 싹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라. 알았어?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더니 전화가 불이 났어요. 저는 모른 체 하고 남친의 물건을 대충 캐리어에 담아서 현관 쪽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남친 엄마가 가자고 하며 제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문한 음식은 먹고 가야 한다며 남친의 남동생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배달 음식이 도착하자 그대로 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뭐 별 수 있었겠어요. 남친의 짐이 담긴 거대한 캐리어도 밖으로 내팽개치듯이 내놨더니 얼척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뜻밖의 제 행동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그랬어요. 얼른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는 볼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제 오피스텔에 당당히 들어왔던 모습과는 반대로 당황해하는 남친 엄마에게 제가 사정없이 그랬어요. 제 집에서 나가란 말이 안 들리세요? 왜 남의 집에 무턱대고 예의도 없이 찾아옵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랬더니 제게 오히려 삿대질까지 해가며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이게 지금 더위에 머리가 돌았나? 감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 아니면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여기 영식 씨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아빠 말대로 오늘부로 헤어질 테니까 영식 씨 이참에 잘라버리세요. 제가 영식 씨를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란 듯이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었는데 나 사실 병원장의 딸이야. 내가 아빠한테 너 잘라버리라고 했으니까 워크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에 와서 네 식구들 끌고 나가라. 알았냐? 그 말에 남친 엄마가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병원장의 딸이라니. 그 병원장의 딸이란 말에 필이 딱 꽂혔는지 자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한 모습이 참 역겨웠어요. 그동안 침묵만 하시던 남친 아버지만이 멘붕이 온 남친 엄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불쑥 찾아와서 소란만 피우다 가네요. 라고 하며 돌아갔어요. 한참 뒤 문 밖을 나가보니까 남친의 짐이 담긴 캐리어만 놔두고 그 많은 배달 음식을 다 싹 싸들고 갔더라고요. 뒤늦게 찾아온 남친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온목가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잘렸고요. 치과 의사로 월급 받고 일할 때는 많았으니까 잘려도 별로 서로 하지도 않을 거네요. 문제는 남친 엄마였어요. 진짜로 제가 병원장의 딸인지 궁금해서 병원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제가 병원장의 딸인 줄은 다들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순식간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남친 엄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병원장실에 계신 아빠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동거까지 했는데 이건 결혼을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사돈어른이 제 며느리를 잘 다독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장의 딸이란 말에 혹해서 저 자세로 나와서 저를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대요.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하는 마당에 동거를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제 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이 김비서, 이 아주머니가 다시는 못 찾아오게 해. 알겠나? 그렇게 피곤하게 아빠를 찾아와서 어떻게 다시 저와 엮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론 남편도 남친의 식구들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개념이 없고 경우가 없는 남친의 엄마와 식구되었으니 행여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어쩔 뻔했나요? 남친도 그 부류 속에 있던 사람이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쉽게 사람에게 정을 준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경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